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신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별쌤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는 이제 양난 이후의 모습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사회를 확 바꾸어 놓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태풍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왜 태풍이 한번 불면요, 그 바다 위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뭐 흙이나 돌이나 어떤 생명체 이런 걸 한번 다 훑어놓는데요. 다 한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까지 어떤 그 기존 사회의 어떤 모습들을 다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또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제공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이 양난이라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바로 변화. 키워드는 변화다 라고 하는 이 방점에 여러분들이 빵빵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본주의 어떤 싹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변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향한 변화를 지금도 보는 거예요. 갑니다. 자, 먼저 통치기구의 변화를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비변사가 강화가 됩니다. 비변사, 준비하는 곳이에요. 변방을 준비하는 그런 곳. 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 외적의 침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목적이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이 비변사가 왜 강화되었냐면 바로 그 이유예요. 전쟁이 크게 두 번 겪게 되면서 당연히 군사적 기구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외란 이전에는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어요. 네, 임시기구였어요. 전쟁이 뭐 없었으니까, 큰 전쟁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외란 호란 이후가 되면서 구성원이 확대, 고위관리가 이제 참여했고 권력이 집중됐고 군사, 외교, 재정, 인사, 군사 담당하죠, 외교 담당하죠, 행정 담당하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권력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아하, 조선 후기 전쟁을 거치면서 바로 전쟁 준비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업무 총괄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여러분들, 우린 조선 전기 때 조선 전기의 그 중앙 행정부는 의정부 육조 체제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의정부 육조 체제가 바뀐 거예요. 어떤 체제로?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 체제로.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의정부 육조 체제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이 어려웠던 거지. 그러면서 비변사 체제로 전환되었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비변사입니다. 이 비변사의 어떤 그 최고 권력을 보여준 시점이 언제냐면 그게 이제 세도 정치 때 비변사의 권력은 더욱더 정점에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제도의 변화를 볼게요. 자,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중앙에서 중앙군은 조선의 중앙군은 5위,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 네, 다 까먹었죠?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또 하면 되지 뭐.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 미안해.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자꾸 막 미안하면 자꾸 물어보고 있어. 구서당. 요게 이제 중앙군이에요. 통일신라는 구서당, 고려는 2군 6위, 조선은 5위. 그런데 양난을 거치면서 이 5위 체제가 뭘로 바뀌냐면 5군영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5군영 중에서도 첫 번째 1번 타자 5개가 있다는 얘기죠. 1번 타자 첫 번째 군영이 뭐였냐면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거예요.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총이죠. 이 포수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왜 전쟁을 거치면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이 포수를 집어넣었을까? 임진왜란 때 조총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총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훈련도감이 되는 거예요. 훈련도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왜 오군영의 첫 번째 훈련도감에 포수라는 게 들어오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도 조총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부대. 아, 그래서 중앙군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포수, 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건 활 쏘는 사람들, 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 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삼수병, 여기 이제 포수, 사수, 살수가 이제 삼수병, 색이잖아요. 그렇죠? 삼수병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직업군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죠. 보세요. 조선 전기, 여러분들 그 농민들의 3대 의무가 뭐라 그랬지? 조세, 공납, 역. 역 중에서 여러분 군역을 가는 거잖아. 군대 가는 거잖아. 그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양난을 거치면서 그 이전까지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거였는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이게 뭘로 바뀐다? 직업군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즉 직업군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병제로 간다는 얘기예요. 의무병에서 모병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오, 전쟁은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남학생들이라면 군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안 한대. 예, 의무병제도 안 하고 모병제 한다는 거야. 엄청난 변화지 않습니까? 엄청난 변화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후에 이제 4개의 군영은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여기 4개가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훈련도감 플러스 4개 합쳐서 5군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조선 전기 중앙군은 5위, 조선 후기 중앙군은 5군영.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조선 전기가 5위였고 조선 후기는 5군영이었다. 그러네. 전쟁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군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제도를 한번 볼게요. 지방제도. 지방군은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조선 전기만 해도 왜 수영, 병영, 해군사관학교,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뭐 해군부대, 육군부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영진군이라고 합니다. 조선 전기는 이게 영진군. 의무병들이 들어와서 지키는 거니까 영진군 체제였어요.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15세기 후 진관체제는 뭐냐면요.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후반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진, 영진군이잖아요. 이렇게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형성 외적이 쳐들어왔어. 외적이 쳐들어오면 요 진에서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진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뚫렸어. 그럼 요 두 번째 진에서 두 번째 진을 또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축구에서 여러분들 그 지역 방어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방어 시스템.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오면서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게 돼요. 이게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왜 우리가 조세 공납 역을 공부하면서 군사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16세기는 어떻게 된다? 포를 내고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병 제도가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라. 왜? 사람이 없어. 다 포내고 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진관체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건 자체적으로 그 진마다 군인들이 있어줘야 이게 자체적으로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군인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 진이 형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승방략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재승방략 체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외적이 쳐들어왔어. 외적이 쳐들어오면 중앙에서 장수를 파견해요. 여기다가 파견하고 주위에 있는 군인들을 다 끌어모아요. 전부 끌어모아서 한 곳에 모여서. 왜냐면 이 진관체제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인원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아가지고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승방략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로 넘어가게 된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역체제였던 그 변화.
그러니까 의무병에서 지금 대립이나 반군수포로 지금 군대를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관체제야. 그런데 임진왜란이 땅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임진왜란 때 이게 이제 제승만의 체제로 움직였거든. 그런데 조총부대 들어왔어. 빵빵빵빵. 잘 알잖아요. 부산 무너졌고 동래 무너졌고 그리고 충주 무너지죠. 그렇게 몇 개의 라인이 무너지니까 이 제승만의 체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라인이 무너지면 뒤에 후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역방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도 그 뒤에서 막아줄 수 있었는데 여긴 뚫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방어선이 뚫려버리면 후방이 없기 때문에. 제승방력 체제가 왜 임진왜란 때 허약했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진관체제로 복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복구. 다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진관체제가 되려면 적당한 인원수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진군에서 지방군을 영진군에서 바로 속오군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양반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을 포함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양반은 다 편성시키는 거예요. 다 편성시켜가지고 속오군에 편성이 되었다. 사실 이 모습은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 잡세군, 일종의 예비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잡세군의 모습과 유사하죠. 잡세군이 정규군은 아니었지만 속군은 정규군이에요. 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고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로 이런 진관체제를 운영토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양반들 다 빠져나가요. 네. 어쨌건 그런 모습이 바로 소고군. 자, 보세요. 중앙군은 지금 5위에서 5군형 체제로, 그리고 지방군은 영진군에서 소고군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변화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군 편제의 어떤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세, 그 다음이 공납, 역. 자, 이게 양난을 거치면서 조세는 뭐가 되냐면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역은 균역법. 오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양난 이후 뭐 사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결국 제가 얘기했죠. 지배층들이 피지배층들을 좀 더 이렇게 위무해주기 위해서 시행했던 감세 정책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감세 정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영정법입니다. 영원히 정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떻게 최저세율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과전법에서 공법에서 최저세율 기억나시죠? 그 최저세율을 그냥 아예 그냥 성문화시키는 거예요. 딱 픽스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조 때 실시되었고요. 풍융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4에서 6두로 고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풍융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법에서 있었던 그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에서 연분구등법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만 이렇게 지금 걷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정법, 인조. 그다음 결과 전세 이외의 비용 부과로 농민 부담 증가. 뭐 이건 뭐 어떤 법이든지 하는데 부작용이 있겠죠. 그 다음 대동법. 이건 공납입니다. 특산물 내는 거죠. 배경. 무엇의 폐단이야?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이것의 폐단으로 대동법이 시행된 거야. 이것의 폐단으로 균역법이 실시되었다는 선지가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의 폐단으로 대동법이 실시된 거야. 자, 이것의 폐단이 뭘까요? 이미 배웠지 우리가. 16세기 때 특산물 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자 그걸 대행해주는 상인들이 등장했다. 공납을 막는 거죠. 바로 방납. 이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동법을 어느 왕 때 처음 시행했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고요.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이제까지 집집마다 특산물을 할당했잖아. 그것을 토산물을 이제 토지예요. 토지. 중요한 건 토지야.
집집마다 내는 것을 바로 토지에 부과한다. 대동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1결당 미국 12두 납부로 대체 또는 300, 이거 무명, 이건 옷감이죠. 또는 동전 등으로도 납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완전 중요합니다. 뭐 1결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이건 뭐 달라요. 다른데요. 가늠을 해보려면 대략 한 여러분 학교 운동장 크기 있죠. 그 정도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고 미국 12도라고 하는 것은 쌀 한 10가마 정도?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운동장 크기 넓이에서 한 쌀 한 10가마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구나.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사실 아까 영정법은 여러분 4에서 6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결당 4에서 6두잖아. 이거 더블이에요, 더블. 그죠? 배야 배.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죠? 자, 이거 이제 대동법 시행했다는 거. 자, 농민 부담은 감소했죠. 왜냐면 내가 토지가 없어. 그러면 그만큼 내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봐봐. 이제까지 국가가 필요한 거는 공납을 통해서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국가가. 제주도에서 귤이 필요하다. 또는 한산에 모시가 필요하다.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로 받겠다는 얘기야? 다 쌀로 받겠다는 얘기야. 그럼 왕이 쌀만 먹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 사와줄 수 있는 상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 결과 바로 빰빰 공인 공짜 국가의 허락을 받은 공무원 할 때 그 공짜예요. 그 공인이 등장해서 국가에서 받은 쌀을 가지고 쌀은 곧 화폐니까 그 쌀을 가지고 가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드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인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사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사드릴 거 아니에요. 기본이 홈이 한 1000개 만들어 봐. 뭐 이 정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1000개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선정림에도 여러분들 자급자족이었잖아요. 홈이 그냥 한두 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1000개씩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장에 투여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분업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그 공장의 모습들과 굉장히 유사해지죠? 조선 전기는 이런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였으니까. 하지만 조선 후기 와서는 이렇게 대동법 시행되면서 대량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수공업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되었다. 여러분들, 제가 조선 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 변화의 방향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들, 그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대동법에서 공인이 등장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냈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 여기입니다. 조세는 영정법, 그 다음이 특산물은 공납은 대동법, 그 다음이 역은 바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입니다. 자, 이 균역법 뭐냐면요. 여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군대 안 가는 대신 포를 내고 빠질 수 있다고. 근데 포를 낼 때 1년에 한 2필 냈거든. 자, 군포 수납 과정에서 이 폐단, 신문제에 대한 양육 부담제 감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내용 이건요. 영조 때 완전 중요하다. 왜냐면 영종조의 정책을 꼭 물어보거든.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됐다는 거. 완전 중요. 1년에 군포 2필을 부과하던 것을 한 필로. 와우. 50%를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50%를. 대박. 엄청 많이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50%면. 부족분은요, 결작, 어염세, 선무, 군관포 등을 보충. 근데 이 정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깎아주면 어딘가에서 채워야 돼요. 왜냐면 국가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뭔가 비잖아. 그럼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렇게 결작, 어염세, 선무, 군관포 등으로 대체다. 결작은 뭐냐면요. 이건 1결당 2두씩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보니까 조세, 공납, 역 다 지금 세금이 주로 어디에 지금 몰리고 있죠? 토지에 몰리고 있죠. 원래 대동법 특산물 내는 건데 이제 쌀로 내요.
포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결작이라는 걸 통해서 또 쌀로 내요. 영전법은 원래 쌀로 내는 거고. 그죠? 그럼 조세, 공납 여기 지금 다 쌀로 내고 있는, 즉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그만큼 토지 생산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나 특산물이나 세금 안 매겨도 토지에만 매겨도 국가 재정이 거두어 들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토지 생산력이 증가했다. 왜 그랬냐고요? 조선 후기의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지의 생산력, 즉 예를 들면 100평에서 한 가마를 생산했는데 조선 전기는 이제 100평에서 4가마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 걷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금은 어떻게 걷습니까? 다 돈으로 걷잖아요. 그죠? 단일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거예요. 지금 조선 후기도 지금 우리 사회 모습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염세라고 하는 건 이제 어장세, 염세,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채취할 때 세금 물리는 거예요. 선무공간법은 뭐냐면 이거는 조선 후기 제가 아까 모내기법 얘기했잖아요. 모내기법으로 이 토지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돈 좀 번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돈 벌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명예를 갖고 싶어요. 명예를. 그렇더라고. 선무군관포. 이게 뭐냐면 양반은 아니에요. 양반은 아닌데 명예직을 주는 거야. 선무군관. 너 이제부터 선무군관 해. 명예직이야. 대신 포를 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 갖고 내가 명예직 사면 나도 좋고. 국가에서는 뭐 사실 명예직인데 뭐 어때? 그 임명장 주고 국가는 돈 받고 서로가 윈윈이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로 지금 균역법에 보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결작, 선무군관포, 어염세. 이게 바로 부족분이다. 영전법 시행하면서 시행했던 그 부족분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채워놓고 있다.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여튼 영전법, 대동법, 균역법.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동법, 균역법이야. 제일 또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봐면 대동법이지. 그 다음에 균역법인데 균역법은 이 부족분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뭐 균역법의 어떤 패턴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이제 경제 수치 체제의 변화를 봤고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다시 정치로 와볼게요. 자, 정치로 올 때 여러분들 조선 후기입니다. 잊지 마시기 뭐냐면 조선 후기 정치는요 이렇게 전개돼요. 붕당 정치, 그다음이 환국 정치, 그다음이 탕평 정치, 그다음이 세도 정치. 자, 완전 중요, 완전 중요. 대략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 흐름이 전개가 될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붕당의 키워드는 공존이야. 붕당의 키워드는 공존이야. 환국의 키워드는 일당전제야. 일당전제야. 탕평 정치는 서로 아우르는 거야. 이건 조화야, 조화. 조화야. 세도 정치는 소수 가문이야. 요게 키워드들이야. 잘 기억해둬. 자, 붕당 정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법붕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당을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붕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붕당의 출현,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선조 때 출발했느냐. 이건 관직쟁탈. 이주 전랑직을 놓고 또 척신전제 잔재 청산을 놓고 결국 이견이 되면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동인이 다시 또 남인과 북인으로 또 분리가 됩니다. 이거 분리되는 이유.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정여립이 원래 서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인당으로 옮겨가. 요즘도 여러분들 왜 정치인들 보면
민주당이었다가 뭐 다른 당으로 가고 또는 뭐 새누리당이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정유립도 그렇게 당적을 옮긴 거야. 그랬더니 서인이 안 좋아했겠지.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정철 아시죠? 정철. 예, 이 정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권력을 장악한다 그랬잖아. 정철이 서인 쪽이거든. 그때 바로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정여립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거야. 근데 사실 정여립이 역모를 일으켰나? 그건 좀 고개를 갸우뚱해. 정여립이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무술 훈련을 했을 뿐이야. 아니 심신에 훈련할 수 있잖아. 공원 가서도 이렇게 요즘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역모다 라고 엮은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즘도 이런 일 되게 많다? 별거 아닌 건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여립이 이렇게 심신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것은 역모요! 라고 해가지고 극대화시키면서 사건을 부풀려가지고 그 정여립이 포함되어 있는 동인을 완전히 그냥 작살을 냈던 게 바로 정철이에요. 그 정철이야. 그런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선조였거든. 권력을 장악했던 이 서인당 정철이 선조한테 건의를 한다고. 이제 세자를 책봉 가셔야 되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 아니 왕이 있으면 그의 아들 다음 준비하는 거 당연하잖아. 근데 선조가 좀 독특하거든. 삐친 거야. 뭐? 세자를 책봉하자고? 이 자식이 나 아직 건강해. 나 젊어. 라고 하면서 이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딱 몰아냅니다. 몰아내요. 이때 동인이 당한 게 있잖아. 정유립 모반 사건으로. 이때 동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때 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싹을 밟아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강경파 북인. 보복은 보복을 낳는 것입니다. 넘어가시지요. 온건파 남인.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잡는 거야. 네, 북인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 북인이 누구랑 연결됐냐면 바로 선조의 아들 누굽니까? 광해군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알다시피 광해군은요 임진왜란 이후 이 북인 이제 연결되는데 결국 광해군은 뭐에 의해서 무너진다? 인조반정.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면서 이제 남은 건 어디와 어디? 서인과 남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 서인과 남인이 연합해서 한 게 바로 인조반정이 되는 거예요. 서인이 주도했고 남인이 가세했던 사건. 자, 서인이 인조반정을 통해서 집권합니다. 서인이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전국 주도 상호비판정 공존. 공존이 키워드예요. 공존이. 그러니까 서인이 뭐 관리의 3분의 2를 차지했어. 그러면 3분의 1은 남인한테 주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하지만 주도권은 서인이 갖고 있지. 이런 게 바로 붕당 정치예요. 한번 주거니 받거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붕당 정치의 과정 속에서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예속 논쟁. 자, 예속 논쟁이 뭐냐면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예법과. 자, 이 예법과 관련된 논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조가 말이죠. 인조가 새로운 부인을 맞이해요. 새로운 부인이 바로 자의대비야. 근데 자의대비가 너무 젊어. 10대의 어린, 아주 어린 그 여성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조가 원래 아들이 있었거든. 효종이잖아, 효종. 원래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의대비보다 배다른 엄마잖아. 어쨌건 간에 아버지 결혼했으니까 자의대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먼저 죽었어. 효종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때 과연 이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효종은 아까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형이 있어요. 소현세자. 근데 소현세 일찍 죽으면서 왕이 됐단 말이니까 둘째. 장남이 아니에요. 효종은요. 차남이에요. 예법에 의하면 차남이 죽었을 때는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살아있다, 생존해 있다. 그때 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상복을 1년 입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인이 예법에 의하면, 사대부의 예법에 의하면 차남인 경우 상복을 1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남인이 그건 맞는데, 야, 효종이 사대부집 예법을 따라야 되겠냐? 이 왕인데 그래도 짱인데 짱 대접을 해줘야지. 장남 대접을 해줘야지. 장남인 경우에는 상복을 3년 입도록 돼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인은 자의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서인은 예법에 따라서 1년 입어야지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현종이에요. 이때 왕이 바로 효종의 아들인 현종입니다. 그러니까 현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예법대로 갑시다 라고 해서 서인 편을 들어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에는 효종의 아내가 죽어요. 이게 며느리가 또 죽었을 때는 또 이 자의대비는 안 돌아가시니까 워낙 젊으셔. 이 어머니는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사대부 예법에 따르면 차남의 며느리가 죽은 경우 그 어머니는 상복을 9개월 입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인은 또 사대부 예법 따라서 9개월 입으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또 남인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들? 그래도 왕인데, 왕이 아는데 왕이 안에 대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립하고 있다가 현종이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서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서인은 지금 뭐예요 지금? 사대부나 왕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사대부의 예법에 따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종 입장에 기분이 좀 나쁜 거야. 맨 처음에는 그냥 나도 정신이 없어서 해줬는데, 저것들이 자꾸 사대부나 왕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아무래도 왕 대접해줘야지 라고 주장하는 쪽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속 논쟁의 최종적 승자는 남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슨 상복을 몇 년 입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냐.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도 여러분들 좌우 이념 대립이 엄청 심합니다. 그 좌우 이념 대립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예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념이에요. 성략은 이념입니다. 당연히 그 이념 갖고 얘들은 박 터지게 논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옛날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한 300년 지났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굳이 뭐 상복 입는 거 갖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또 300년 지난 후손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나 나나 지금 뜨거워.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조금은 그 열기를 좀 식힐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예의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내 주장과 다른 사람은 적이야. 죽어야 돼. 심지어는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건 뭘까? 우리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 당시 정말 정권을 놓고 정권의 명운을 놓고 지금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아마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아. 아니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싸웠을까?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좀 공부한 그런 학생들이라면 좀 그런 어떤 감각들은 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예송과 2차 예송, 효종 사망, 상복 1년 착용 서인 주장했고,
남이는 3년 착용 주장했고 결과는 서인 의견 수용했다. 자, 2차 예송 효종 B가 사망했을 때 상모 9개월이냐 1년이냐 이번에는 남인의 의견을 수용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예송 논쟁이 붕당 정치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정권을 놓으면 안 되겠는데? 옛날에는 3분의 2, 3분의 1. 이번에는 우리가 3분의 2, 너희가 3분의 1. 이렇게 공존했는데 정권이 한번 휙휙 바뀌니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탔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숙종입니다. 이 숙종 때 바로 환국이 전개돼요. 환국이 뭐냐면 환자가 바뀔 환자예요. 국이 국면할 때 국자. 국면이 확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오늘은 영의정이야 내가. 내가 만인의 재상 영의정이요. 하하하하 하고 집에 갔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명을 받으라. 죄인 누구는 사약을 받으라.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사약 받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국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 그게 바로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숙종 때 전개되었고요. 국왕이 환국을 주도합니다. 이번에는 권력을 서인당에 몰아주고 다음 날은 남인당에 몰아주고 이러면서 서로 당들이 왕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의 어떤 절대 권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왕권을 극대화시켰던 왕이 바로 숙종이에요. 여러분 숙종은요. 조선 역사에서 여러분들 왕권이 강했던 시기가 많지 않아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정도전이 꿈꾸었던 신하의 나라 그게 조선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조선 전기의 태종과 세조 정도. 조선 후기에 왕권을 강화시켰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다? 숙종이에요. 숙종의 그 카리스마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드리면 당시에 그 유학의 거두, 그러니까 예송 논쟁 때 그 서인의 거두였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송시열이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왕이 처남에 죽었을 때는 3년상이 아니라 1년상입니다. 사대부의 예법에 따라 왕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는 1년이 아니라 9개월을 입는 겁니다. 이걸 다 주도했던 여론을 주도했던 정말 거두야. 거두. 송시열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물이에요. 거물. 그런데 이제 이 숙종이 즉위한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현종 항상 이제 왕이 즉위하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업적을 이렇게 적어요. 현종은 주로 예송 논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쭉 가져와 봤어요. 봤어요. 봤더니 예송 논쟁에서 왕권을 무시했던 송시열의 잘못이 없는 거라. 왕의 입장에 숙종 입장에서 야 이거 송시열이 예송 논쟁 때 잘못했다고 써야지. 우리 아버지 그 업적을 쓸 때 추정 남인 손 들잖아요. 남인 편. 그러면 서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인의 거두가 송시열이었거든. 송시열 잘못해서 써야지 라고 했는데 그 쓰는 사람이 감히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 거물이에요. 왕도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었던 거죠. 그래도 저기 그 숙종이 야 그래도 고쳐와 하고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고쳐옵니다. 그런데 감히 송시열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막 삥 둘러 누구의 뭐가 이게 둘러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종이 빡 열받은 거예요. 야, 너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쓰라는데 왜 이렇게 못 써?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딴소리 자꾸 해? 정확히 얘기할게. 송시열이 잘못했다 쓰라!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때 숙종의 나이가 14살이에요. 중학생. 이미 숙종은 어릴 때부터 그 왕권에 대한 그 카리스마가 하긴 요즘 중학생이 제일 무섭지. 그 숙종이에요. 결국 나중에 송시열에게 사약 내는 사람도 숙종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태종, 세조보다도 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인물이 바로 숙종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환국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본 거야 숙종이. 오늘은 너희들 다 사약 먹어 죽어. 내일은 너희들 사약 먹어 죽어. 이런 식으로 지금 권력을 장악해 들어간 거죠. 결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숙종의 왕권은 강화됐을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당과 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너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막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붕당간 갈등이 심화되었고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었고 남인은 완전 몰락해요. 왜냐하면 숙종의 여자가 누구였지? 기억나? 장희빈이 아니야. 장희빈. 그 장희빈이 남인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장희빈한테 사약 탁 털어넣으면서 남인도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게 서인이었고 그 서인이 이 남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적당히 하자. 소론 같은 경우에는 강경하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건데 또한 이 노론이 지지했던 왕과 소론이 지지했던 왕이 또 달라요. 노론이 지지했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영조예요. 소론이 지지했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에요. 장희빈을 사약 먹여서 죽였는데 그럼 그 아들 어떻게 할까?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조선 전기 때 연산군. 패비 윤씨 죽여가지고 연산군이 그냥 칼춤 췄잖아. 똑같은 사례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노론 측에서는 경종은 안 된다. 장희빈이 아들인데 이거 큰일 났나 이게. 라고 한 것이고 소론은 아니 그래도 적통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어쨌건 경종이 왕인 올라요. 왕이 오른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권력은 영조에게 넘어갑니다. 영조, 경종 다 이 숙종의 아들이에요.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이었고 영조는 그 숙빈 출신인데 이 무술이에요. 무술이가 뭐냐면 진짜 궁궐에서 완전 허드렛 일 하는. 숙종이 정말 여자를 너무 좋아했나 봐.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결국 그 아들이 영조예요. 그러니까 영조의 컴플렉스가 있어. 엄마가 천민 출신이라는 거, 무술이 출신이라는 거. 그 컴플렉스를 막아준 게 노론이라고. 막아준 게. 자, 어쨌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환국정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영조의 탕평정치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숙종 때 있었던 이 환국정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론 이 영조 때 이제 이런 탕평정치를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살림 아까 송시엘 같은 그런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 살림이라 그래요. 그 여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부정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영조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영조예요. 80세 넘겠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왕과 신하가 있다? 그럼 누가 나이가 많을까? 신하들이 나이가 많아요. 왕들은 어릴 때 세자에 즉위해가지고 계속 신하들한테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조는 아주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신하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까 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조의 파트너가 누군지 아세요? 영조가 제일 아꼈던 인물? 영조가 제일 아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박문수예요. 박문수. 여러분 어사 박문수 알죠? 그 박문수를 제일 아꼈어요. 이 박문수가 성격이 굉장히 괄괄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조 앞에서 대판 잘 싸워요. 특히 여러분들 영조 때 균형법 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박문수는 뭘 주장했냐면 호법법을 시행해요. 호법법을 주장해요. 뭐냐면 양반들은 여러분들 군역 면제입니다. 군대 안 가요. 근데 이 박문수는 양반들도 포를 내야 한다. 군대 안 가는 대신 포내잖아요. 양반들도 포내야 한다. 양반들은 포 안 내거든요. 왜 군대를 안 가니까. 양반들도 포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강성한 개혁주의자. 그러니까 박문수입니다. 야, 지금 백성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양반들이 희생해야지. 양반들이 또 포내.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집집마다 집포자 집집마다 포를 내자. 양반 집도 포내란 얘기예요. 경론이 벌어지는 거죠.
저거 미친 자식 아니야 저거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박문수가 야 이게 말이 돼 이걸 하란 말이야 라고 막 싸워요. 영조가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그만해 나 왕이다 야 그만해라 라고 하죠. 아랑곳하지 않아요. 박문수 계속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영조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 박문수를 어여잡아서 효수하라 라고 화를 뻐럭 내요. 목 매달아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목 잘라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박문수는 죽었을까요? 그 다음날 이제 신하들이 이제 얘기하겠죠. 박문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건 영조가 시켰을 거야. 영조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냐? 그래 알았다.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박문수는요.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균역법은 1년에 2필 내는 건 1년에 1필 내는 거잖아요. 50% 할인. 그죠? 하지만 양반들은 여전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박문수는 내가 이러려고 싸웠냐 하고 바로 사표씁니다. 균역법 시행 냈을 때 바로 사표써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거 주장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박문수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영조가 보기 참 좋았던 거예요. 쟤는 진짜 백성만 위한 애구나. 쟤라면 괜찮다. 그러니까 박문수가 먼저 죽어요. 예. 죽었을 때 영조가 내 너를 잃어서 내가 너무 슬프다 라는 어떤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영조와 박문수가 아주 베프였습니다. 베프. 정조의 베프는 누굴까요? 정약용.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쨌건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도요 대폭 정리하고요. 서원은 알죠 여러분들?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곳. 그 다음이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해요. 왜냐면 이거 갖고 계속 이게 왜 인사권 쥐고 있으니까 계속 부딪히니까 결국 후임자 청원권이라든지 삼사권리, 삼박권 이런 거 다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당 색깔을 좀 뺀, 뭐 남인, 뭐 노론당, 서론당 당 색깔 좀 뺀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려는 게 바로 영조의 탕평 정책이었다. 경제는 제가 얘기했어요. 균역법 실시했다. 영조 때 이거 실시한 거예요. 사회 형벌 제도를 완화했고요. 삼심제. 영조 때 삼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합니다. 태종 때 있었던 건데 흐지부지 되죠.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하지만 영조는 뭐니 해도 균역법입니다. 자, 문물정비요. 그 다음이 항상 개혁을 하려면 여러분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세조 때 시행되었던, 세조 때 완성됐던 경국대전 있죠. 자, 바로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편. 그래서 속대전을 간행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편찬되었고요. 그 결과 붕당 간 극단적 대립은 억제됐지만 사실상 노론에 의존하고, 왜냐하면 영조를 왕이 올린 당이 노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좀 이렇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영조의 비극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 누구?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잖아요. 노론도 거기에 가세했다라는 얘기 있어요. 노론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영조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러다가는 자기의 어떤 핏줄, 손자, 정조마저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자신의 아들을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이고 그 뒤를 정조가 잇도록 했던 거죠. 정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역사에서도 현재에서도 참 이렇게 서먹해. 이상해. 그런데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아버지 한번 이렇게 껴안아 보신 적 있어요? 뭐 여학생들이라면 뭐 많이 껴안아 드리겠지. 아니야? 남학생들은 쉽지 않아요. 그게 커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마 이 아버지 품을 한번 안겼겠지 그때까지는. 그죠? 그때 이후로 사춘기 지나면서 과연 아버지를 한번 안아본 적이 과연 몇 번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평생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별할 때까지 그냥 그게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버지 오시면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예. 아버지의 품이 그렇게 옛날엔 굉장히 넓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아보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네, 결국 이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죽였고요. 할아버지 영조는 손자를 아주 끔찍이도 아낍니다. 왜 아들한테 그렇게 못했지? 신기해. 자, 그래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정조예요. 정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인재 등용, 탕평 정치를 시작합니다. 각 붕당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 탕평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 이제 같은 탕평인데 영조는 어떤 탕평이었냐면 무색무취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당색깔이 없는. 정조는 뭐냐면요. 당색깔 그냥 냅둬요. 냅두고 야 너희들이 주장하면 얘기해봐. 논쟁해보자 우리 한번. 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거예요. 봐. 너 잘못했지? 너희들 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극적 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는. 그러니까 정조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아는 게 많아요. 많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엔 정조가 있죠. 그만큼 이 학문적인 어떤 분야의 업적이 굉장한 사람이 바로 정조입니다. 자, 정조의 어떤 모습들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조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왕권의 강화예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노론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 노론에서 얼마나 정조를 견제하겠어요. 왜?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 사도세자를 노론이 죽였다는 혐의가 있는데 그의 아들 정조가 노론을 가만히 두겠냐고 견제하죠. 그러니까 노론이. 그 견제하는 노론에 맞서서 정조는 힘을 키워낸다니까. 그래서 자, 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규장각을 설치해요.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합니다. 이 규장각에서. 자, 이게 뭐냐면 정조로서는 자신의 오른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짜들, 처음으로 관리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문신들을 직접 정조가 가르칩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규장각에서. 규장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은 인재들을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초계 문신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굉장히 꼼꼼해요. 정조를 스승으로 만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네, 숙제도 많이 내주고요. 방학이 되잖아요. 방학도 있었거든요. 방학이 되면 방학 때 너 뭐 하고 있는지 편지도 보내요. 너 숙제 잘하고 있냐? 방학 때 한 거 있으면 좀 보내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사람을 쉬지를 못하게 해요. 쉬지를 못하게. 끊임없이 공부를 시킵니다. 정약용이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이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네. 어쨌건 이런 초계 문신제 그리고 장용령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인재 만들어 놓고 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군사력 그래서 장용령이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예요. 그리고 수원 화성 이거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곳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죠. 그래서 상징적 도시로 육성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령권의 강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각 지방에 지금 이 노론 세력들이 막 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론 세력들을 장악하려면 자신이 보낸 사또 수령들의 힘이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령권을 강화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요거 세 가지, 요거 하나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용령, 수원화성. 이게 만약에 시험이 안 나왔다. 그럼 그 시험은 그렇죠. 그 시험 제가 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좋지만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 모두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조의 경제 정책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통공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통하도록 한다는 거야. 공인들에게 통하도록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조선 전기에 왜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시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시전상인들, 그 시전상인들이 조선 후기에 오면요. 이런 특권이 있었어요. 뭐냐면 금난전권이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조선 지금 종로에 가시면 상가들 있잖아요. 그 상가 앞에 포장마차들 있다? 있어요. 거기서 뭐 떡볶이도 팔고 뭐 액세서리도 팔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도 역시 똑같이 있었어요. 요 시전이 있으면 그 앞에 가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앞에. 이 사람들은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난전. 어지러울 난자. 이 좌판을 깔고 어지럽게 물건 파는 사람을 난전이라고 본 거예요. 이 난전들을 시전상인들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금한다 이거죠.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전상인들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죠. 예, 왜냐하면 시전상인들은 국가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한다. 쫓아내야지. 그 권리 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런데 정조 때가 되면 그 시전상인들의 이 권리를 거두어 드립니다. 야야야. 상공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렇게 독점적이고 특권이 있는 이런 어떤 특정 세력만 장사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라고 해서 정조 때 통공정책 열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 시전상인들이 또 이 노론과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론의 자금줄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끊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쨌건 간에 상공업 활성 정책을 위해서 정조는 바로 이렇게 통공정책을 또 시행하고 있더라. 조선 후기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정책 중에 또 하나이게 되는 거예요. 상공업 진흥정책. 자, 사월과 노비에 대한 차별 완화. 그래서 사월 출신은요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제 박제가라든지 또는 유득공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바로 규장과 검서관으로 또 등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물정비, 문물정비. 자, 법전 또 있어요. 아까 영조의 법전 뭐였죠? 속대전. 세조에서 성종 때 완성되었던 법전은 뭐였죠? 경국대전. 그죠? 자, 여기는 대전 통편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법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세조에서 성종, 경국대전, 영조, 속대전, 정조, 대전 통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강력한 왕권은 붕당한 정쟁 조절했고 근본적 해결 되지 못하고 이후 세도 정치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조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왕에게 의지해가지고 정치가 운영되는 거라. 근데 그 똑똑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의존되는 그 체제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한 거야. 근데 정조는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정조가 1800년이 정확히 죽어요. 그 1800년 이후부터는 바로 이렇게 소수 가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세도 정치로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 소수 가문들 대표적인 게 바로 풍양조씨, 안동 김씨들. 자,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지속되었고요. 안동, 풍양조씨 등이 바로 비변사와 그리고 오군영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행사. 특히 여러분 비변사 기억해 두세요. 세도 정치 때 핵심적 권력 기구가 바로 비변사입니다. 됐죠? 자, 그 페달을 보면요. 매관매직이야. 관직을 사고 팔어. 그러면 돈 주고 관리가 된 사람은 뭘 할까?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장사인데. 그지? 그러면 그 기준 백성들한테 막 뜯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정의 문란. 이게 세금제도의 문란이거든.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고. 이게 문란이 나오는 거예요. 전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봐봐. 조세, 공납. 여기 있지? 자, 여기 어떻게 바뀌었다? 자, 조세는 뭘로 바뀌었지? 영정법. 공납은 뭘로 바뀌었지? 대동법. 여건 뭘로 바뀌었지? 균역법. 그지? 오케이. 자, 봐봐. 영정법은 1결당 4에서 6두야. 쌀로 내는 거지. 대동법은 1결당 12두야. 쌀로 내는 거지. 그래서 쌀로 낸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전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전정이라고 하는 거야. 균역은 포를 내는 거잖아. 물론 이제 결작이 있긴 있지만 요걸 뭐라면 요걸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 거야. 군정, 포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전정, 군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세금이라고 보기도 세금은 아닌데 사실 빈민구율제도인데 환곡이라는 게 있다고. 환곡.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쳐서 갚도록 하는 제도. 환자가 뭐냐면 이게 돌아서 이렇게 정부에서 출발 그러면 기초 민간인 백성들한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거. 순환한다고. 순환한다고. 그 순환하는 곡물이라는 얘기야 이게. 돌아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올 때 이자가 붙어.
공무원들이 여기에 또 그 이자를 그냥 몇 배로 붙여먹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나는 환급 필요 없어.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그냥 야 일단 받으라고 하고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난 필요도 없는데 받아가지고 이자를 엄청나게 고리로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전정군정 환국 3정의 문란이 세도 정치의 핵심이다. 세도 정치 핵심 매관매직과 3정의 문란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자 이러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일어난 것이죠. 자 세도 정치 시기 3정의 문란 탐관 오래의 수탈 농촌사회 피폐 농민사회 성장. 자 그러면서 벽서 괴서 등의 벽서는 뭐냐면 이제 벽보에다가 이제 영조 바보 하고 이제 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괴서는 뭐냐면 그런 영조 바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예. 딱 어디 걸어놓고 이제 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 이러면서 대규모 농민 봉기로 발전하였더라.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도 정치 시기에 먼저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 자 이건요 평안도 지역이야. 잘 봐도 위치 잘 봐둬야 돼. 위치. 자, 이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안도 지역. 평안도에서 몰락양반 홍경래가 우군칙과 함께 주도했고요. 영세농민 중소상인 광산노동자 참여했고 청천과 이북 지역 장할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배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특히 홍경래 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또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북 지역 철폐도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서북 지역 철폐, 서북 지역 차별. 서북 지역 차별도 있어요. 홍경래 난이.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심각해지다가 중반이 되면요. 임술농민 봉기. 임술농민 봉기 여기 진주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거든. 진주에서 몰락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삼정의 문란과 탐관원의 부정부패 항의하며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정부의 삼정개혁 약속.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삼정이정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잘 안 돼요. 네, 삼정이정청. 뭔가 삼정의 어떤 문란들을 다시 바르게 고쳐주는 어떤 그런 관청이라는 건데요. 잘 운영은 안 됩니다. 암행어사와 안핵사를 파견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보였지만 어쨌건 너무 부패해 있어요. 지금요. 이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였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봉당정치, 환국정쟁, 탕평정치,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그 정치의 흐름들 기억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세도정치 때 그 민중봉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19세기 중반에 홍경래의 난,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19세기 초반에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에 임술 농민 봉기. 그 흐름을 여러분들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사회와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선 후기 그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죠.